컨설턴트는 지식을 다루는 거고요. 지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논리에서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 전략 수립 방법론으로 가는 이 방법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기 때문에 에, 이 반복해가지고 이것이 반복해서 될 겁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톱과 망치가, 톱은 나무를 자를 때, 망치는 못을 박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았다 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망치를 잘 다루고 톱을 잘 다루는 기술과 운용 능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써야 되거든요. 자꾸 써야 되는데 톱은 이렇게 망치는 그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쓰지만 돌로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치가 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건 좀 더 이론적으로 망치가 유리하게 개발된 거기 때문이죠. 음. 그런데 이게 돌로도 박을 수 있고 망치로도 박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방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람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 개발하기까지의 근본을 이해하면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에 돌아가서 자꾸 말씀을 드린다는 거 이거 참조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리뷰 겸해서 말하면 어, 그 우선 첫 번째 논리 구조는 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제 서양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이 잡혀서 이렇게 나오고요. 동양은 그때부터 다양한 그 제자 백가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주장들이 달리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됐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공자가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젊기 때문에 자기 선대 거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이라는 거는 도구란 뜻이거든요. 오르간이란 말 뜻 자체가 우리 몸에 뭐 간, 폐, 심장 이런 걸 오르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랑 같은 의미예요. 오르간호는 도구. 그러니까 똑같이 뒤에 실천과학, 뭐 생산과학,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론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이론과학은 지금 우리의 자연과학 같은 거고요. 실천과학은 정치학, 사회학, 인문과학을 뜻하고요. 생산과학은 수사학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것들의 학문적인 도구가 오르가논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저서 체계가 그리 돼 있고요. 오르가논에서 귀납과 연역법 이게 논리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변증법을 다룹니다. 오르가논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법을 그렇게 중시 안 했죠. 말장난 같은 걸로 어, 어,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변증법은 자기가 수사학이라고요. 수사학을 요새식으로 말하면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가르쳐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변증법이라는 거를 그렇게 오해했을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데 우리 세상은 변증 논리와 형식 논리 두 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거는 변증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변증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형식 논리처럼 A는 B, B는 C, 그래서 A는 C라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해버리니까, 과정에서.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논리적 전개가 변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당연히 형식 논리에 의해서 대화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서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 논리의 관점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싸움이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했던 거를 인정해버리면 다툼이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개했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 제목은 로지컬 싱킹이라고 번역된 그 책은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변한다는 주체라는 걸 인식해라는 게 앞부분에 상당히 장황하게 써 있고요. 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정리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정리할 때는 형식 논리에 맞게 정리해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식 논리의 그 구성은 귀납과 연역인데 귀납법과 연역법은 모든 과학의 근간을 이루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선행 연구에서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쓰거든요. 그게 연역식인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결론 부분에 대한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으로 논문을 쓰는 거죠. 컨설턴트의 보고서도 실제로 이렇게 접근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서 작업을 하면 공수가 드러나요. 음.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 목표를 떠올리고 그거에 맞는 가설을 세운 다음 가설에 맞게 출발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과학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 전개 과정은 연역인데 사실은 이 가설을 만들어낸 게 기납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를테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연역과 기납을 비교할 때 사람은 죽는다. 어, 영철이와 철수는 순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철이와 순이도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연역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납은 또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영철이와 순이와 철수는 사람이다. 영철이와 철수와 순이는 죽는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귀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연역이라고 한 걸 뒤집은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베이컨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기납은 그걸 뒤집은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기납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기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좀 어렵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하고 거기서 방향성을 도출한 다음에 과제를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환경 분석을 해서 그 방향성을 도출하는 과정이 기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사전에 전제를 하면 연역적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기납 논리에서 연역 논리로 가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 체계를 정리할 때 그 전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테고리입니다. 범주거든요. 범주. 어, 범주 카테고리인데 우리의 모든 지식은 원시시대부터 돌아보면 관찰을 통해서 분류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분류를 하면서. 근데 이 분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과자들이 쫙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놓고 이거를 분류를 할 때 얘는 사탕 종류, 얘는 과자 종류 이렇게 나누는 요 과정이 분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분류할 때. 그런데 이 범주를 할 때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나누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질로 봐서 사탕과 과자라면 봉지 색깔로 얘는 빨간 봉지, 얘는 초록 봉지. 그럼 얘는 좀 더 빨간 거에 가까워, 얘는 초록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색깔별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주화 시키는 능력이 모든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분류고요. 분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하느냐. 근데 이 분류의 원칙이 M, E, C라고 생각하시면
키워드 하나가 나온 거죠. 분류할 때는 누락도 없이 중복도 없이 분류돼야 된다. 이게 MEC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시간 흐름에 대한 질문은 왜 그러냐?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 이 과정적 논리 흐름상의 질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MEC와 와이소 소왓을 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 단계 발전시키면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문제 해결 방법론을 다시 진전시키면 전략 수립 방법론으로 넘어간다는 그 내용을 오늘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 쭉 다 봤고요.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문제 해결 방법론은 문제는 세 가지 레벨이 있었죠. 퀘스천이 있었고, 프로블럼이 있었고,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은 여기가 퀘스천의 영역이에요. 사실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여기가 솔루션의 영역이고요. 이 액션에 들어갈 때가 트러블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단계 문제는 퀘스천에 대한 답변들을 긁어 모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액션에 들어가면서 트러블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론은 상황 분석,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가 퀘스천에 대응되고요. 프로블럼 어널리시스가 프로블럼 문제고요. 이게 디시전 어널리시스 앤드 포텐셜 프로블럼이에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트러블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보통 요 단계가요, 직장 생활할 때 사원 대리, 사원 대리가 다루는 영역, 그리고 과장 차장이 다루는 영역, 부장 임원이 다루는 영역, 이렇게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 이 조직에서 리더급들, 임원과 부장급들은요, 사실은 트러블 관리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야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 그 김상무는 맨날 왔다 갔다 놀고 있네. 나는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데 하는 일이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또 이게 지식의 단계로 보면 사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텔리전스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에서 데이터, 데이터에서 정보, 정보에서 인텔리전스로 넘어갈 때 다 여기 절벽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식이 쌓여서 요 전체가 인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인지 프로세스가 의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아, 좀 어려워지네요. 컨셔스니스가 의식인데요. 인지는 커그니션이거든요. 그, 이, 인간이 동물들하고 무엇이 다르느냐? 이주사원, 우리가 동물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성 요구가 있죠. 음? 이성의 요구가 있죠. 이성.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성의 작용이 뭐길래 다른 걸까? 우리 강아지들 똑똑해서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차이는 있고요. 인간처럼 뭐 오랑우탕 뭐 이렇게 되면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온다고, 그리고 뭐 더 낮은 벌레들도 이런 거 저런 거 막 비유는 있지만 그냥 그 평균적 개념으로 말하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랑 다른 개념의 중요한 특징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상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바꾸어서 말하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목표의식이 없으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목표의식과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인간 말은 다른 생명체랑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삶의 가치적 도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그냥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적 도로 삼아요. 사람들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음. 근데 행복도 레벨이 막 다른데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차이는 뭐냐면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컨셔스니스, 의식이고요. 돌아보면서 컨셔스니스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미래를 그려낼 수 있다는 특징인 거죠. 그거의 출발점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알아가느냐, 노잉하느냐에 대한 구조거든요. 첫 번째가 감각에서 시작돼요. 모든 게. 깐난쟁이부터 이 감각 훈련을 시작하고요. 감각이 반복되면서 지각을 하게 되고요. 지각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달을 보면서 손톱이 달을 가리니까 손톱이 더 크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말한 이성, 그 인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몇 번씩 반복하면서 고쳐서 올바른 판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다 여기 게이트 키퍼가 있었어요. 자기 생명을 요게 뇌에 가는 생명을 다루는 반사신경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변형계가 감정을 다루는 영역인데 빈정상해버리면 생각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이트 키퍼가 다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감각 레벨에서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첫 번째 감각 레벨의 오류가 있거든요. 이 감각 레벨의 오류는 착시, 아까 대표적으로 원근법에 의한 착시도 있고요. 냄새가 어디 아유 이 냄새 이러다가 좀 지나면 코가 익숙해져서 냄새가 안 나는 걸 착각하거든요. 그다음 촉각 같은 경우도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가면 찬물에 있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덜 뜨겁게 느낀다거나 온도도 다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감각은 기본적으로 착각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 말을 내가 지금 말할 때는 그렇지 뭐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데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감각만을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 통칭 경험주의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감각 오류를 인정해야지 인지가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런데 감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들은 대부분 반사신경 작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넘어오면 있잖아요. 그 지각에서 인지 단계가 되면 그 상태부터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논리적인 구성 속에서 오류들이 숨어 있고요. 이거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반복돼요. 그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첫 번째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상관관계라는 거는 어떤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써보라 그랬어요. 그 뭐 대한민국 글을 써보라 그러고 그냥 그 글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쓴 글자 10점, 못 쓴 글자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 점수를. 그 점수하고요. 그 다음에 발 크기를 쟀어. 발 크기를. 100cm, 110cm, 120cm. 그래서 두 개를 딱 했더니요.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와. 그러면은 결론. 발 큰 사람은 글씨를 잘 쓴다. 그렇죠.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거. 그러면 왜 이 상관관계는 높게 나왔을까? 저기 보면 초등학교에 가서 1학년, 6학년을 섞어서 잰 거예요. 아, 그렇지. 좀 그러니까 1학년은 발이 작고 6학년은 발이 크니까 잘쓰겠 그거에 맞춰서 나타난 결과죠. 요렇게 사기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범주로 그래요. NC상수 대상 설정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이 통계가 속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야기 나오지만 내가 보는 데이터가 이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요. 맹구가 풀장에 갔어. 다이빙을 잘해. 그래서 그 지키는 친구 보고 이 수심 얼마나 돼? 그랬더니 5m쯤 될 거야. 그러니까 풍덩하고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알고 봤더니 30cm밖에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답변했냐? 평균값을 답변해. 그러니까 여기는 풀장은 여기는 30cm가 이만큼 있고 저기서 10m가 이만큼 있는 풀장이었어요. 이걸 평균 오류라 그래요. 이 평균 오류. 이 평균 오류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돼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저런 일을 절대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많이 당합니다. 평균 오류. 이를테면 중국의 뭐 GDP 또는 1인당 GDP 말하면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상해에 가면 우리보다 부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러면은 그 평균값을 가지고 중국 시장은 진출할 필요가 없어. 이런 판단을 하는 건 매우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지금 중국 이야기는 지나갔고요. 아프리카를 볼 때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미래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대륙이에요. 인구 증가율이.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가 꿈틀대고 소위 우리가 이전에 근대화 과정을 거쳤던 과정을 쫙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아프리카는 여행 유튜버들이 아프리카 여행한 걸 살펴보면 그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될 겁니다. 평균 오류에 속지 마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것도 이 논리적 오류를 여자는 원래 악하다 증명할 때요. 이 여자를 만날 때 돈하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자 만날 때. 그러면 돈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근데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루트 악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악의 제곱이니까 악이 되죠. 여자는 다 마녀고 나빠. 반박해 보세요. 여자가 돈 고박이 시간이라는 것부터 좀
이 어그레하기가 힘든 그런 사실인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예, 여자 입장에서 여기가 여자가 아니라 뭐가 되죠? 남자가 되겠지. 남자가. 남자 그렇지. 남자가 더 공부하는 시간이지. 그러면 같은 놀디나 같으니까 요새는 예, 실제로 데이트할 때 여자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어서 좀 옛날에는 이 논리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내가 밥 사주자. 그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그 전개를 해나가는 가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는 원래 악하다. 이거는 가설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복동이네 집하고 복남이네 집 얘기는 뭐냐면요. 복동이네 집에 가는데 가서 동네에 아저씨를 만나서 복동이네 집 어디예요? 그랬더니 복남이네 집 옆이래. 아, 그러면 복남이네 집은요. 복동이네 집 옆인데 이걸 순환 오류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왜 해? 안 그렇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과제를 가지면 이런 순환 오류 돌고 돌아서 제자리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우리 지난번에 그 로직 트리 전개할 때 로직 트리가 어려울 때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쯤 되면 도로 원위치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거든요. 우리는 이 사고가 있잖아요. 순환 구조에 빠지는 이 사고 특징이 있고요. 등산 가서 길을 잃으면 링반 대륙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중심점에서 뱅뱅 돌아요. 뱅뱅뱅뱅 돌거든요. 근데 우리 머리도 그런 링반 대륙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순환 오류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새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과학에 보면 그게 정치학, 사회학 이런 걸 다룬 거거든요. 그때 그리스가 경험했던 정치체제에서 군주제, 귀족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플라톤은 철인군주, 소위 아주 훌륭한 고매한 사람이 이거를 이데아로 생각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점엔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치체조 중에 군주정이 좋은 군주만 만나면 제일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군주를 만날 가능성은 모르죠. 그리고 그 반대를 참주정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요. 이 최악의 왕을 만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새 좀 그런가? 어쨌든 두 번째는 귀족정이에요. 귀족정은 귀족들이 단합하잖아요. 가장 폭정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조선 후기에 노론에 의한 세도 정치 기간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귀족정이 폭정화된 시기거든요.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민주정인데 민주정은 그야말로 어, 잘못되면요 우중이 되는 거예요. 우중. 그리고 실제로는 몇몇 선동자에 의해서 되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좋으면 뭐든 다 좋은 건데 나쁠 때, 잘못됐을 때 가장 피해를 덜 주는 방식이 민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무슨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란 말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나마 그래도 민주정이 덜 나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 민주주의는 독재다라는 패러독스랑 관련돼 있어요. 민주주의는 독재다. 근데 이 부분을 해볼게요. 민주주의는 가반수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렇죠. 가반수가. 그러면 가반수가에서 51명이 했어요. 그러면 51명은 또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과반수가 결정하겠죠. 음. 26명이 결정하면 다시 또 거기서 14명이 결정하겠죠. 다시 8명, 다시 5명, 다시 3명, 다시 2명. 그러면 2명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둘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결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독재나 이렇게 민주주의의 툴을 다른 거예요. 이 논리 과정의 문제점 지적해 보십시오. 이것도 민주주의는요, 과반수는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의 하나인데요. 부분을 전체로 치환시켜 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구성원들한테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운영하는 방법론은 과반수로 한다. 그러니까 부분이야. 근데 내가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과반수의 의사결정이랑 등치시켜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거 말할 동안 속아 넘어가죠. 처음부터. 요게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왜 사니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예. 근데 저 왜 사는가는 저 왜라는 질문이 포화시의 의미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Why라는 질문으로 물어보면 사는 이유는 내가 알 길이 없지요. 왜냐하면 나는 던져진 존재잖아요. 내가 태어난다고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생겼지. 엄마 아빠가 불같은 사랑을 던 덕택에 내가 생긴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Why에는 포함이 있어요. 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는요. 근데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형용 모순의 질문이에요. 나는 왜 태어나?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만든 거지. 결과적으로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모든 게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나의 미래는 지금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 유명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 비 오는 날 그 구덩이에서 스미스하고 주인공이 싸워요. 그런데 그게 매트릭스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절대로 네오가 스미스한테 못 이기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덤벼드니까 스미스가 그렇게 묻거든요. 너 왜? 너 지게 돼 있어. 나한테 절대 못 이겨. 근데 왜 자꾸 대드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비아냥 가리거든요. 뭐 자유 때문에? 뭐 정의감 때문에? 알량한 사랑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때 네오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Because I choose,라고 했나? Because it's my choice. 이렇게 말을 해요. choice. 내 선택이다. 이건 내가 선택한 선택한 거야.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음, 우리 젊은 분들 이 점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에요. 선택이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욕구를 해결하는, 욕구란 단어가 니즈, 내가 갖고 있는 네. 그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저 제논의 패러독스는 아주 유명한 나르는 화살은 정지한 화살과 같다. 그거는 화살이 A에서 B까지 도달할 때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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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까 절대 못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의 흐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컨티뉴어스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술고래 친구는 질문할 때 너 3년만 술 끊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답변이 그래 내가 결심했어. 그, 그 3년 동안 그 술을 끊는데 어, 이게 이 답변이 내가 좀 오래돼서 까먹어 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컨셉이에요. 3년을 술을 끊으라 그랬는데 3년 동안 술은 끊는데 이를테면 막걸리를 마시겠어 이렇게 답변한다거나 어, 3년을 끊는데 대신에 그 저녁 반주만 하겠어 이렇게 답변하는 식의 방식이거든요. 이 정답 내가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기로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저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물어봤을 때는 기간을 물어봐 그 기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술을 금주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기간으로 답변하는 핵심이 피해가는 필요하네. 예, 피해가는 방식인데 저게 수사법 같은데 저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 이런 이 논리적 오류들, 감각 오류와 논리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을 파악할 때 우리한테 필요로 한 사고는 어떤 사고냐?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 그래요. 모든 걸 의심해라. 왜? 원래 크리티컬이란 뜻은 번역하면 비판적이라고 비평을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원래 말 뜻은 근본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본적. 근본적으로 질문해라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들여다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이 이 사실을 파악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퀘스천 프로블럼 트러블을 다루는 과정이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는 건 앞에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요. 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절차화돼 있고요. 근데 이 문제 해결 그 방법을 할 때 이제 포인트가 문제가 정의되려면 목적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목적 확인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적 확인. 그러면 이 목적을 알아낼 때는 니즈 이게 클라이언트가 됐든 아니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게 진짜 뭐지? 를 분명히 하는 게 문제를 정의할 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예.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잘 지내서 나중에 평생 반려로 삼겠다라든가 어쨌든 잘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을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잘 지내려고 이렇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그를 바라고 있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 근본을 생각해야지 목적이 구체화되거든요. 이것도 젊을 때 남녀가 연애하면서 투닥거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애매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니즈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목적이 분명해지면 문제 정의의 기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를 정의할 때는요. 지금의 나를 확실히 모르면
문제가 정의가 또 안 돼요. 목적이 확인된 다음에는 지금 현재 나의 수준, 내가 딛고 있는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양쪽이 결합되면서 문제가 정의돼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문제 해결을 이 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현상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비용을 절감하고요, 프로젝트를 올바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한 이해 속도를 높이려면 가설적인 솔루션이 전제되어 있을 때 빨라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현상을 좁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을. 그리고 좁히고 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현상 파악이 중요하고요. 현상 파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가설적 해결 방향에 대한 이 통찰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문제 원인과 영향 요인 찾는 거는 이때야말로 그냥 논리적 작업들이거든요. 요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해결 방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해결 방안을 뽑아낼 때 있잖아요. 해결 방안을 뽑아낼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결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됐든 클라이언트가 됐든 이거가 아무리 훌륭한 솔루션이라도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주게 되면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하면서 이 트러블도 많은데요.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했어.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냥 교과서적으로 정리해 놓고 이런 표현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런데 그게 그런 표현이 안 되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해결 역량이. 그래서 이 해결 역량을 전제로 해가지고 해결 방안이 도철돼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해결 역량인 거죠, 지금. 그렇죠. 내 문제일 땐 나의 능력이고, 예. 클라이언트 문제일 땐 클라이언트 해결 능력. 해결 능력.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해결 역량을 반드시 전제를 해야 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전제로. 좋은 컨설턴트는요, 클라이언트의 단점을 지적하는 컨설턴트가 좋은 컨설턴트가 아니고,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좋은 컨설턴트.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장점이 없으면 실행 방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막 가서 지적질을 많이 하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컨설턴트는 클라이언트의 장점, 자그마한 실마리 가능성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는 평소의 삶에서 나무에 대해서 지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컨설턴트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주유 사원. 남의 장점을 평소부터 잘 보는 사람. 그래서 공자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인생살이라는 거는 주어진 시공간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썼다면 다른 사람은 저 시간과 저 공간을 쓴 거거든요. 내가 없는 배울 점을 잘 보는, 길 가는 돌멩이에서도 배울 거를 보내는, 떨어지는 낙엽에서도 배울 거를 찾아내는 이 자세가 좋은 컨설턴트가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에 갔을 때는 인간적 요소, 이성적 뿐만 아니라 감성적 요소를 놓치지 않는 거. 그가 해결 방안을 잡을 때 포인트다.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론에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무엇을 주의하고 포착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사실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에서 정보가 나온다 그러는데 젊은 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도대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정보로 바뀌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거를 가장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박정민, 최한승, 허상민, 신영민, 이도림, 한해서의 구성은 5명이에요. 직업이 속기사, 변호사, 관리자, 회계사, 사무원이에요. 그런데 5가지 사실이 우리를 알아. 사실은 1, 2, 3, 4, 5를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을 하나씩 기술한 거거든요. 1, 2, 3, 4, 5. 예. 기술을 해서 답은 다 찾으셨죠? 예, 예, 저기 있어요. 응, 네. 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딱 정확하죠? 예, 정확해요. 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네. 하나 다르면 다 틀린 거잖아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구가 맞으면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썼나? 나오죠. 그래서 너무 아구가 맞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데이터 클리닉을 해야 돼요. 여기가 속기사는 변호사가 속기사의 손톱 다듬는 칼을 사용하다 손가락을 베었을 때 그 남자의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기술돼 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정보로 가져올 때의 데이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기사는 남자다. 아니. 변호사. 음. 변호사가 남자다. 그렇죠? 예. 변호사가 남자다. 변호사가 남자다. 변호사가 남자다. 변호사가- 예. 변호사가 남자다. 예, 딱 그것만이 예. 예, 그게 정보다 이거지. 인포메이션. 데이터다. 데이터라는 거거든. 아, 그것만. 그게 데이터. 그 데이터 클리닉을 해서 저렇게 쭉 기술되어 있는 것 중에 그걸 다 지워나가는 거가 데이터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작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관리자와 변호사가 외출한 동안 회계사는 이도림과 신영민이 오후에 악어를 보러 나가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나절 임금을 삭감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서 이도림과 신영민은 관리자와 변호사가 아니다. 회계사도 많이- 아니죠. 회계사도 아니고. 예, 예, 예. 회계사도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 정리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클리닉 하고요. 클리닉하고 난 다음에 모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체계를 잡으면 거기서 정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같은 과정인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그 클라이언트한테 방문해서 이제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웹서칭을 하든지 클라이언트한테 실제로 정보를 받든지 예. 그들한테 예. 받든지 우리가 이제 웹서칭해서 받든지 어쨌든 그런 이제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보가 쫙 있자. 아까 정보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뭐 그런 거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 아까 이제 예, 예. 1번 말씀하셨듯이 1번에서 예. 저건 다 필요 없고 예. 변호사만 남자다 이것만 딱 예. 그거를 찝어내는 그런 거는 그냥 개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겁니까? 뭐 개개인의 능력이죠. 그 능력은 예. 그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통찰까지 생기죠. 인사이트까지. 그러니까 일단 환경 분석 자료를 보고서 그거를 그러니까 잔뜩 모아놔 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갭이지거든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훈련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왜 3번 들어오라 그랬냐면요. 저기 미생에 보면 미생 만화 드라마 다 나와 있죠. 네. 미생에 보면 회사에 가면 한 페이지로 요약하라. 한 문장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 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한 에피소드로 묘사돼 있어요. 최진영 본명이네. 미생. 제대로는 못 봤습니다.
그 미생이 탁월한 점은요. 그 만화가가 이렇게 직장 생활한 친구가 아니에요. 인터뷰해가지고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그때 그 응해준 친구가 대리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깊게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말하고 그걸 바탕으로 쭉 써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웃 오브 데이트 돼버렸지만 내가 그 농심이 인재원에 있을 때 신입사원 오면 필독서였어요. 그 만화 네, 그거 읽는 게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 미색 만화가 나는 헛살았단가 뭐 이런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리더십은 리플렉션이 가능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임원들 그 임원 후보자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셀프 어웨어니스를 시키거든요.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가 이주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든 글로벌 기업이든 있잖아요. 이런 레벨에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아주 그 디테일한 케이스와 사례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작은 회사이거나 특히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선배에 달리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맨땅에 하다가 보면 그 방향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 잘못된 훈련이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어. 그렇지. 이제 그걸 보면 좀 잘못되게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일은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젊을 때는 자꾸 요령을 배우고 싶어 해요. 왜? 빨리 퇴근도 해야 되고 이 머리 아프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융통성이나 있잖아요. 어떤 자율적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융통성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원칙 없이 융통성만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거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훈련 과정을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 평생 컨설턴트 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젊은 분들. 이 근본적 훈련 과정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든 삼성에 갔든 아니면은 도로공사, 공기업에 갔든 공무원이 됐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요령과 융통성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어디에 가도 똑같이 가게 되고요. 그거는 이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은 오랫동안 절대 못 속인다. 음. 그게 큰 이 조직이나 이 속에서는 이 원칙이 그래서 이 세상의 그물이 막 엉성한 것처럼 보이고요. 나쁜 놈이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무슨 법칙이 있잖아요. 나쁜 것만 계속 골라서 선택하는 머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잘 보면요. 그 머피가 처음 선택을 올바로 못했기 때문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스카페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스카페이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죠. 알파치노 나온 영화입니다. 내가 알지. 알파치노가 악당인데 한꺼번에 망하거든요. 망하는 시점에 모든 문제가 코인시던스예요. 뭐 와이프, 뭐 그 동료, 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한꺼번에 터지는.
영화예요. 스카페이스란 아주 옛날 영화라서 여러분들은 음.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말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전환시킬 때 굉장히 유용한 게 우리 곽태희 의원이 전공한 통계예요. 통계. 이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는 있잖아요. 전에 말했지만 어, 세상의 모든 진리값은 인간은 알 수 없고요. 모든 측정은 다 오류를 낳고 있기 때문에 오류치가 다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전략수립 방법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볼까요? 통계 이야기만. 이 통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통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통계는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서 이론화시킨 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통계치라는 게 통계치에서 아까 우리가 범주를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범주에 따라서 기준치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의미 있게 될 때 나오는 게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상관관계 분석. 근데 이 상관관계라는 이 상관 분석, 그러니까 빈도 분석이라는 거는 너 나 좋아해?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사원, 대리, 과장. 사원이 몇 명, 대리에서 몇 명, 과장에서 몇 명. 이렇게 답변한 거가 빈도예요. 사원 5명 중에 2명, 대리 10명 중에 3명.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걸 빈도라 그래요. 빈도 프리퀀시라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조사하면 빈도 정도 정리해서 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는 교차 분석은 그래서 대리, 과장 이렇게 직급별하고 그 빈도를 교차해서 보는 걸 교차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교차 분석을 시키면 그러면 두 가지 계열이 서로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느냐 볼 때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관찰이 스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이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 라인인데요. 상관 분석, 자, A라는 계열이 있어요. A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의 키를 쭉 나열했다든가 B라는 계열이 있어요. 이건 몸무게를 쭉 나열했다든가 아니면 골프 스코어를 그 A라는 그 우리 짝꿍끼리 서로 정리했다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 둘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상관이거든요. 그럼 A를 관측했더니 1, 2, 3, 4, 5라는 순서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B라는 거를 봤더니 5, 4, 3, 2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는 정반대잖아요. A는 이렇게 됐고 B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관이 정반대죠. 그러면 이거를 1, 2, 3, 4, 5, 5, 4, 3, 2 이렇게 나타난 거를 단칼에 A,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알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려면 이거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얘하고 얘랑 곱합시다. 5예요. 얘는 8이고 얘는 9이고 8이고 이거 더해.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요? 55, 35, 35 맞나요? 55 아닌가요? 16, 아니면 26, 35, 35 맞아요? 네, 네. 35 맞네. 네. 그 반대로요. C가 있어요. C도 1, 2, 3, 4, 5. 그럼 A와 C도 같은 방법으로 하죠. 이건 A 곱하기 B야 그러고 이거는 A 곱하기 C야 그러죠. 1, 2는 1, 2, 2는 4, 3, 4, 5, 4, 4, 6, 5, 25. 내가 합하는 건 뭐죠? 155가? 네. 그러면은 두 수를 곱해가지고
55보다 크게 나오는 중간 숫자가 있을까요? 임의의 어떤 P라는 걸 했더니 2, 4, 3, 5, 2이야. P라는 숫자가. 그러면 얘도 똑같이 곱하면 얘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못 커져요. 없어요. 이주선 안 커. 절대. 이거보다 작아. 그리고 A 곱하기 B보다는 작을 수 있냐? 절대로 작지 않아. 그러면 P를 계산하면 P는 A 곱하기 P를 해봐도요. P는 2, 1은 2, 4, 2는 8, 3, 3은 9, 5, 4, 20, 7, 5, 5. 이거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0, 40, 30, 44. 그러면 44는 얘랑 가까워요? 얘랑 가까워요? 44에서 55 빼면 11. 이거는 9. 44 빼기 9. 이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이 숫자를 보면 얘는 얘랑 가까운 거잖아요. A 곱하기 B랑.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하려면 한눈에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한눈에 알고 싶어서 무슨 작업을 하냐? 35와 45의 평균값을 구해요. 35와 55에. 그럼 45잖아요. 그럼 얘를 빼면은 45에서 35를 빼면 10이죠. 마이너스 10. 얘는 플러스 10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일단 방향이 이걸로 금방 나타나죠. 이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면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경향이 나타나는지 몰라. 그럼 얘를 다시 요거의 편차로 나눠주는 거예요. 편차로. 그러니까 2하고 5, 4, 3이 1의 편차로. 그래서 10으로 나눠줬다고 치면 얘는 10으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10% 정도 떨어져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관계수. 이게 상관계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책에서 나오는 식으로 펼쳐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두 가지 계열을 곱합니다. 곱했죠? 그리고 평균값을 빼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의 편차치로 나눠준 거예요. 베리언스 x, y로 나눠주면 얘가 아니.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어요? 이런 거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줬어? 이렇게 구하는 절차라고? X, Y, Y, Y. 이런 거 가르쳐 줬어? 아마 처음 들어서 개연성이 매우 높을걸? 이렇게 발명한 거예요. 이해됐죠? 발명한 거. 우리가 공비수열, 공차수열 기억들 나죠? 공차수열은 1에서 2, 3, 4, 5 공차수열 1씩 더해진 거잖아요. 등차수열. 네. 등차수열, 네. 등차수열, 등비수열. 네. 네. 등비수열에 2를 곱하면은 2, 4, 6, 8, 10 이렇게 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그러잖아요. 2를 곱했다 이건 각각에. 계속 곱해야죠. 이건 8 플러스 이렇게. 1씩 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을 구하는 거.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이게 있잖아요. 가우스한테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답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음. 초등학교 때. 꼬맹이가 금방 55 이렇게 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가우스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거꾸로 놔야 되지. 1, 2, 3, 4, 5 더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은 이게 다 11이거든. 11이 10개 있으니까 11 곱하기 10 하면 110이고 얘를 둘로 나누면 50이니까 55 금방 나와. 이거는 발명하는 거예요. 수학은 그런 거예요. 다 발명품들인 거예요. 이렇게 상관계수라는 것이 나온 거. 이렇게.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거 발명한 거잖아요. 발명한 거. 숫자를 놓고서 어떻게 기술하는 방식을 발명해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발명을 하지 못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구조를 이걸로 받아들이면은 통계학이 머리 아픈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그 기호로 바꿔놓으니까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타임 시리즈 어려워하죠? 타임 시리즈? 타임 시리즈는요, 1, 2, 3, 4, 그 다음 뭐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뭐 올 거예요? 1, 2, 3, 4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5가 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답변하는 논리를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10하고 9, 12, 13,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1이에요. 12에서 9를 빼면 3이고, 13에서 12 빼면 1이고, 15에서 13 빼면 2예요. 특징이 마이너스 1, 3, 1, 2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징을 보고서 그 다음 특징을 유추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통계라는 거는 이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방식으로 다 했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게 AI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랬는데 미국에서 독점 기업들이 AI를 다 가지고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나 범접 못할 뭐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걸 누가 깬 거예요? 딥시크 팀이 깬 거예요. 나랑 어떻게 해도 아직 실감은 안 나는 모양이네요. 미래는 있잖아요, 여러분. AI에 지배당하는 자와 AI를 지배하는 자로 나뉘는 세상이에요. 뭐 이거는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선택을 하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할 문제이긴 하나 그건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려면 만약에 내가 남대문 앞에 서울역 앞에 거적대기 놓고 청렴하게 살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그 반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머리를 단련시켜야 돼. 내 머리를 단련시켜야 돼. 내 머리를 단련시키려면 끊임없이 생각을 해. 그래야지 내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건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알려줄 어른으로서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상관관계라는 게 구성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두 번째, AI가 로직을 돌릴 때 작동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출발점이 요인 분석이다. 요인 분석. 요인 분석. 퍼 어널리시스라고 들어봤을 건데요. 그 요인 분석을 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들의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거든요. 그 요인 분석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질문을 해요. 사람들한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A1, A2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예, 예, 아니요, 예. 아니,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했어. 세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했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생각이 안 떠오르죠, 이게. 케이오스, 어지러운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뭔가 의미 있게 되려면 얘네들을 위치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거 바꾼 위치라고 보자고요. 바꿨어. 어떻게 바꿔놓느냐? 제일 앞에는 몽땅 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라고 만들고 제일 뒤에 하나도 아니라고. 여기는 몽땅 아니라고. 이렇게 바꿔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여기는 얘라고 답변한 거, 여기는 아니라고 답변한 거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니에요. 이 배열이 되면 이거는 정리가 됐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라는 게 70%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라는 게 40% 영역. 여기는 40% 이하. 이렇게 묶이겠죠. 묶이겠죠? 그러면 왜 무엇이 이렇게 묶이게 만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인이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요인이 세 번째 요인이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인은 어디서 찾느냐? 이 질문을 분석하면 나옵니다. 만약 라이프 스타일을 물어봐서 커피 좋아하냐, 차 좋아하느냐, 단독주택 좋아하냐, 아파트 좋아하냐, 최신 유행 쫓아가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쳐요. 거기에 몽땅 대답했으니까 여기는 항상 얼리 어답터들 뭐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그룹이네. 그러면 혁신성이라는 F1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옮겨서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적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서를 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많고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둘의 상관계수를 옮길 수 각각 상관계수가 큰 거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배열할 수 있죠.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할 때 상관계수를 이용한 방식을 주성분 분석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F1은요. 통계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성적 문항을 보고 찾아내요. AI는 이 태그를 붙여주면 가능한 존재예요. 이 태그를 붙여줘야지. 이해됐나요? 이게 지금 이 웨이트 붙이는 게 일쪽에 막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근본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요. 여기 좀 여러분들이 통계가 더 어려워진 거는 이거는 초기에 이런 식으로 쭉 개발됐는데요. 그 다음에 확률이 와서 붙거든요. 확률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동되려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베이지언 통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베이지언 통계학? 진짜? 들어는 봤어? 그런 것이 붙으면서 했지만 스타트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태의원이 통계학 공부하면서 혹시 자잘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이게 항상 그것이 구성된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기납적인 방식들은 일일이 하나씩 대입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 수식이든 뭐가 나왔을 때는 이 구체성을 넣어서 생각하는 습관들을 기르다 보면 지금은 그래서 저 상관부터 요인, 시계열 다 쭉 모든 게 저 상관의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숫자는
원래 10진법을 우리 쓰잖아요. 컴퓨터는 2진법을 쓰는 거고. 우리가 그 컴퓨터 단위에서 비트라는 게 바이너리 디짓이에요. 바이너리 디짓. 2진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0하고 1을 나타내는 거고 그 8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바이트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이 숫자의 이 규칙성들을 활용해가지고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어, 이, 이, 이 모든 그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때 수를 대입해서 정리해 놓으면 굉장히 고도로 추상적인 법칙성을 정리하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가 있잖아요. 그런 사고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된 거거든요. 하여튼 오늘 어려웠나요? 여기까지. 박태희 의원, 어려웠어? 음. 그 통계학은 내가 그 통계학을 배우는 게 77년에 그 통계학과에 갔는데 대한민국에 통계학 박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 저기 그 옛날 저기 경성제국대학에 응용수학과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뒤에 그 실험계획법을 전공한 교수님이 한 분 박사를 받고 왔고 그 뒤에 확률론 공부한 분이 박사를 받고 왔고 이랬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통계학 쪽이 있잖아요. 취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 그래서 내가 저런 거를 정리한 통계책을 하나 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 제가 일본에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뭐냐면요. 해군 참모총장이요. 엄청 유명한 통계학 학자예요. 통계학자. 그분이 쓴 책이 많아요. 이 원래 수의 본질, 통계의 본질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런 이 논리 구조를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만들어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다 생각해 버리거든. 음, 그, 그, 학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일이다. 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전략수립 방법론까지 오늘 마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략수립 방법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